나는 평생 돈을 쫓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돈보다 방향이 먼저다. 이것이 내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 사람들은 5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불안해한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은 줄고 자식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안다. 왜냐하면 나도 한때 그 길을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었을 때 하루하루 일밖에 몰랐다. 돈을 벌기 위해 일했고 회사를 세우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50이 넘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목표가 사라지면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인생의 방향이 흐려지면 사람은 길을 잃은 배처럼 흔들린다. 돈은 나침반이 아니다. 돈은 연료일 뿐이다. 방향이 없으면 연료는 의미가 없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가 크게 성장하던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백 가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안이 공허하다는 걸 느꼈다. 성공의 절정이었지만 마음속은 비어 있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회사의 성장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부는 방향 속에서만 지속된다. 많은 사람이 50세 이후를 내리막길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생의 절반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청춘의 목표가 성공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목표는 의미여야 한다. 의미 없는 돈은 불안을 낳고 의미 있는 일은 평온을 낳는다. 나는 늙어가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왜, 누구를 위해 걸어가는가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시계는 있어도 나침반이 없다. 시계는 시간만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길을 알려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방향 없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길을 잃는다.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다시 잡을 줄 알아야 한다. 50세 이후의 불안은 속도 때문이다. 더 벌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가도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불안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내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평온하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불안하다. 나는 젊은 시절마다 이렇게 되뇌었다.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길이 된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었다. 사람은 길을 잃을 때 지치고 목표를 잃을 때 늙는다. 나는 많은 중년을 보았다. 돈은 있지만 방향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그 이유를 나는 안다. 그들은 돈을 목적이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도구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돈을 믿지 않았다. 내가 믿은 것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그 생각이 나의 방향을 지켰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방향을 믿었다. 바다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배를 그렸다. 바람이 거세도 나는 닻을 내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방향이 분명하면 불안이 사라진다. 불안한 길을 잃은 자의 그림자다. 나는 그 길을 믿고 걸었다. 결국 배는 떴고 세계가 놀랐다. 그 길은 돈이 아닌 신념이 이끌었다. 50세 이후의 삶은 얼마나 가지는가 보다 어디로 가는가의 싸움이다. 사람은 늙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목표가 사라져서 무너진다. 나는 지금도 말한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마음속에 길이 있다. 젊은 날에는 남이 만든 길을 걷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기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두 번째 출발이다. 나는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웃었다.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멈추는 순간 불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불안은 멈춤에서 오고 평온은 움직임에서 온다. 나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늘 움직였다. 돈이 아니라 의지를 따라 걸었다. 나는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돈이 아니라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방향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나침반을 세우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제는 돈을 쫓지 말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라.
그것이 50세 이후 인생의 첫 번째 법칙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다. 돈보다 방향이 먼저다. 방향이 있는 인생은 천천히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방향이 없는 인생은 달려도 불안하다. 오늘부터 다시 묻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평온을 만든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방향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과거를 버려야 한다. 젊은 시절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지금의 발목을 잡는다. 다음은 두 번째 법칙. 배운 것을 버려야 새롭게 산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묻는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앞서가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배운 걸 믿지 않았어. 필요한 건 새로 배웠지. 이게 바로 내가 젊을 때부터 지켜온 철칙이었다. 50세 이후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배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반대로 늙어서 가난해지는 사람은 과거의 방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을 붙잡고 현실을 외면했다. 그리고 결국 변화를 두려워한 대가를 치렀다. 내가 처음 현대를 세웠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손으로 벽돌을 쌓고 인력으로 철근을 들던 시대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기계가 대신했다. 그때 많은 중년 사장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런 건 몰라. 옛날 방식이 최고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그들은 바뀌려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배우지 않는 사람보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를 만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오래된 인부와 젊은 기술자를 함께 일하게 했다. 그 인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런데 젊은 기술자가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자 그는 화를 냈다. 이런 건 믿을 수 없어. 사람의 손이 최고야.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이봐, 기술은 사람을 돕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배우는 거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가 그 기계를 직접 다루며 웃던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배운 걸 버릴 때 다시 젊어진다. 50세 이후의 삶은 버림의 연습이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한다. 이때 필요한 건 과거의 나를 내려놓는 용기다. 젊은 시절의 경험이 때로는 발목을 잡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젊었을 때 배운 게 많을수록 늙어서 더 버려야 한다. 인생은 가방과 같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담아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버릴 줄 알아야 멀리 간다. 짐이 많으면 걸음이 느려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실패를 했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어떤 간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이미 우리가 해봤던 방식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망했잖아.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과거의 방식을 붙잡는 순간 발전은 멈춘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늘 생각했다. 성공은 반복이 아니라 진화다. 내가 처음 중동으로 나갔을 때 일이다.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규모였다. 많은 직원이 두려워했다. 회장님, 여긴 불가능합니다. 나는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그건 네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나는 현지의 방식을 배웠고 우리 방식은 과감히 버렸다. 한국에서는 시멘트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지만 사막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나는 현지의 낙타 수송 방식을 참고했다. 그 단순한 전환이 공사를 살렸다. 그때 깨달았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지만 혁신은 버림에서 온다. 50세가 넘으면 누구나 경험이 많다.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눈이다. 나는 60세가 넘어도 젊은 엔지니어의 의견을 들었다. 그들은 내 아들뻘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배웠다. 한 번은 회의에서 젊은 직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회장님, 그 방식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박수를 쳤다. 좋다. 그럼 내 방식을 해보자. 그는 놀랐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틀렸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다. 내가 새로 배웠다는 게 자랑스럽다. 나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과거의 나를 버리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없다. 50세 이후의 부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이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멀리 간다.
가난한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부자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새로운 길은 불편함 속에서 열린다는 것을. 나는 평생 불편함 속에서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현장에 가고 낯선 땅에 공장을 세우고 모르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편안함을 찾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를 가난하게 만든다. 변화를 반기는 자를 부자로 만든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인생은 배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젊은 날의 방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라. 나이 들수록 머리는 단단해지고 마음은 굳어진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굳은 마음을 다시 녹인다. 나는 그걸 두 번째 청춘이라 부른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다. 나는 늘 말했다. 세상은 나보다 빠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그게 내가 늙지 않은 이유였다. 내가 버린 것은 습관이었고 얻은 것은 자유였다. 과거를 버리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일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50세 이후의 성공은 배움이 아니라 버림에서 시작된다. 더 이상 어제의 나로 살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끝났다. 오늘의 나를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세상은 다시 기회를 준다. 이제 다음 법칙으로 가보자. 배우고 버리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불안은 멈춤에서 오고 평온은 움직임에서 온다. 다음은 세 번째 법칙. 움직이는 사람만이 늙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언제 쉬십니까?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일하면서 쉰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불안은 멈춤에서 오고 평온은 움직임에서 온다. 이 말은 내가 평생 몸으로 깨달은 진리다. 사람들은 흔히 쉬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일을 멈추면 마음이 불안해졌다. 몸은 쉬는데 마음은 무너졌다. 나는 일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었다. 5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움직일 때 의미를 느끼고 멈출 때 공허함을 느낀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안다. 나 또한 젊을 때는 일의 고통을 원망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알게 됐다. 일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내가 처음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 하루가 전쟁이었다. 눈을 뜨면 일, 자정이 넘어서야 잠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매일이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향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나를 살게 했다. 반대로 돈이 많아지고 일이 줄었을 때는 오히려 불안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목표를 이룰 때 늙는다. 움직임이 사라질 때 마음이 병든다. 나는 70이 넘어도 여전히 현장에 나갔다. 직원들이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쉬면 주고.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일하지 않는 날이면 몸이 더 아팠다.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텅 빈 듯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 흙냄새를 맡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움직여야 산다. 나는 어느 날 늙은 인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현장에서 삽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왜 계속 일하시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일할 때가 제일 편합니다. 쉬면 생각이 많아져서 불안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밝혔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일은 고통이 아니라 약이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일하지 않는 부자는 결국 가난해진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가난이다. 일은 인간의 본능이다. 50세 이후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일은 젊은 날의 생존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일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고 그 속에서 평온을 얻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을 멈추는 건 단순한 쉼이 아니라 단절이다. 세상과의 관계가 끊기고 마음의 활기가 사라진다. 그러면 불안이 찾아온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시간이 많아도 외롭다. 그때 필요한 건 다시 움직이는 용기다. 움직임은 불안의 해독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미 은퇴한 뒤 젊은 임원들이 내게 와서 조언을 구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가지 조언하마. 앉지 말고 서서 생각해라.
서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고 앉아서 생각하면 걱정이 나온다. 그들은 웃었지만 그 말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됐을 것이다. 움직이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 50세 이후의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그 마음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행동이다. 걷고 배우고 만나라. 손을 움직이고 발을 내디더라. 그것이 인생의 엔진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고 움직이는 사람은 길이 많다. 세상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나는 중동 사막에서도 서울의 회의실에서도 늘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움직이면 길이 생긴다. 바람이 거세도 배는 항구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멈추면 불안이 쌓이고 움직이면 평온이 온다. 불안은 생각에서 오지만 평온은 행동에서 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중동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한 직원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사막 한가운데로 나갔다. 그리고 말했다. 저 사막을 봐라. 멈춘 모래는 뜨겁고 죽은 모래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는 살았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멈추면 타 죽고 움직이면 살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몇 년 후 그는 훌륭한 현장 소장이 되어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을 막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막는다. 나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내가 멈추면 불안해지고 움직이면 평온해진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젊으면 늙지 않는다. 움직이는 마음, 그게 젊음의 비밀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불안한 사람은 움직여라. 멈추지 말아라. 50세 이후에도 도전할 수 있다. 그것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평온한 인생의 비결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방향을 잡고 과거를 버리고 계속 움직였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배워야 한다. 그것은 바로 돈을 다루는 철학이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을 것이다. 다음은 네 번째 법칙이다. 지출의 철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데 더 오래 걸렸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돈을 쓰는 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불안하고 부자가 되어도 불안하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걸 직접 겪었다. 내가 처음 건설 회사를 세웠을 때 회사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모든 현장은 빚으로 시작했다. 나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깨달았다. 돈은 흘러야 한다. 쌓아두면 썩는다. 그러나 방향 있게 흘러가면 그것이 길을 만든다. 나는 항상 말했다. 돈은 피와 같다. 돌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그 피가 아무데로나 흐르면 몸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흐르는 방향이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 어느 날 한 젊은 간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자신에게 투자해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투자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사치에 쓰지 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비싼 차와 시계를 사고 돌아왔다.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너는 아직 돈을 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덧붙였다. 돈을 쓸 자격은 돈의 무게를 느낀 사람만이 가진다. 나는 젊을 때 늘 배가 고팠다. 그러나 배고픔이 내 철학을 만들었다. 나는 절대로 허황된 곳에 돈을 쓰지 않았다. 대신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썼다. 내가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다시 현장에 들어갔다. 철근 하나, 콘크리트 한 포대에 내 피와 같은 돈이 스며 있었다. 그게 나의 투자 철학이었다. 남들은 나를 욕심 많은 사업가라 불렀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욕심이 아니라 방향에 있는 돈을 쓴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중동에서 공사를 따냈을 때였다. 그 당시 현대는 자금난에 허덕였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히며 결단했다. 이 돈은 흘러야 산다. 공사를 끝내고 나서야 사람들은 말했다. 정주영이 미친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돈을 흘려서 길을 만들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았다. 그렇다. 돈은 머물러 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생명이 된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늘 물었다. 이 돈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망치는가?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기 욕심을 채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사치를 멀리한 이유는 단순했다. 사치는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신념은 평생의 만족을 준다. 나는 자동차보다 사람을 믿었고 금보다 신뢰를 쌓았다. 그것이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이유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거울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비춘다. 어떤 이는 돈을 쓰며 교만해지고 어떤 이는 돈을 쓰며 더 겸손해진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가치의 표현이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당신의 철학을 말한다. 나는 내 아들들에게도 이 말을 자주 했다. 돈을 쓰되 흔적을 남겨라. 흔적 없는 소비는 모래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에게 남긴 투자, 사회에 남긴 기회는 돌에 새겨진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돈을 도구로 썼지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 돈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종이었다. 50세 이후의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인생의 전반전은 돈을 벌기 위한 싸움이지만 후반전은 돈을 지혜롭게 쓰기 위한 싸움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돈이 의미 있게 쓰일 때 행복해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생의 연료일 뿐이다. 그러나 연료가 많아도 방향이 없으면 폭발한다. 그래, 나는 한 번도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린 적이 없다.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잃은 적은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돈은 사람을 잃게도 하고 사람을 잊게도 한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지 말고 사람으로 돈을 만들어라. 그게 내가 끝까지 인간적인 사업가로 남으려 했던 이유였다. 50세 이후에는 누구나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돈에 얽매여 산다.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돈은 도구다. 그러나 철학 없는 도구는 흉기다. 돈은 당신의 품격을 시험한다. 절제 없이 쓰면 당신을 망치고 신념으로 쓰면 당신을 세운다. 절제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의 증거다. 나는 한 번도 화려한 파티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직원 식당에 밥을 더 맛있게 만들었다. 그 작은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돈은 그렇게 써야 한다. 남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돈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 써야 한다. 여러분, 50세 이후에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철학의 결과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소비는 쉽지만 철학은 어렵다. 그러나 철학 없는 돈은 바람과 같다. 불면 사라진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다. 그러나 쓰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다. 이제 묻자. 당신은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자. 돈을 쓰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다음은 5번째 법칙이다. 관계는 넓을 필요 없다. 깊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정치인, 사업가, 기술자, 노동자, 그리고 이름도 모를 현장 인부들까지.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내 곁에 진짜로 남은 사람은 단 5손가락 안에 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관계는 넓을 필요 없다. 깊으면 된다. 젊은 시절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믿었다. 인맥이 곧 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았다. 진짜 힘은 인맥의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된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나 단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된 삶은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일을 따내기 위해 매일 술자리를 다녔다.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나를 기억한 사람은 몇 안 됐다. 일이 잘 될 땐 다가오고 힘들 때는 모두 떠났다. 그때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 절망이 내 철학을 바꿨다.
진짜 관계란 내가 약할 때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날 이후 사람을 가려보기 시작했다.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본질을 보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을 때였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언론은 나를 공격했고 경쟁사들은 냉소했다. 그때 나는 20년 동안 함께 일한 한 협력업체 대표를 불렀다. 그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그 한마디가 은행의 1,000억 원보다 더 든든했다. 신뢰는 돈보다 강한 자산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성공하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의 문제다. 얕은 관계는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지만 깊은 관계는 필요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관계의 정력이다. 젊을 때는 사람을 모으는 시기였다면 중년 이후는 사람을 추리는 시기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함께 갈 사람과 이제 놓아야 할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쓰면 정작 소중한 사람을 놓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자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나는 평생 사람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한 사람, 나를 믿고 끝까지 버텨준 사람, 그들이 내 전부였다. 나는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그들과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신뢰였다. 나는 한 번도 그들에게 충성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먼저 믿을 테니 네가 지켜다오. 신뢰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믿어라. 안 믿는 고통보다 배신의 고통이 낫다. 그 말의 뜻을 그가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인생은 늘 외롭다. 그러나 사람을 믿으며 사는 인생은 상처받아도 따뜻하다. 나는 상처보다 따뜻함을 택했다. 50세 이후의 삶에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믿을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외로움은 가난보다 무섭다. 돈이 있어도 혼자라면 불안하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곁에 누군가 있다면 평온하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내가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 건네던 비서, 새벽까지 설계도를 고치던 기술자, 나를 믿고 기다려준 아내,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인생의 위기에서 사람은 재산보다 큰 힘이 된다. 나는 어느 날 한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나이 들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 대신 서로 믿어라. 믿음은 이기심이 없는 관계를 만든다. 믿음을 주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러나 의심만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나는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을 믿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기술도 돈의 흐름도 산업도 바뀐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항상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다. 그 손이 있었기에 다시 걸을 수 있었다. 나는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이미 부자다. 그 한 사람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쌓아라.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년간의 진심이 쌓여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많을수록 불편하고 진심은 깊을수록 평온하다. 나이 들수록 화려한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화려한 인맥보다 한 사람의 진심을 택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한 가장 큰 자산이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인가? 신뢰로 맺어진 관계인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 차이가 당신의 평온을 결정한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깊은 관계는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신뢰할 사람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남 탓이 통하지 않는다. 다음은 6번째 법칙이다. 남 탓을 버리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 회장님,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유를 찾았다. 환경, 정치, 경제, 운명, 부모, 시대. 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핑계다. 환경은 네가 만든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논밭도 돈도 학벌도 없었다. 그러나 남 탓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상은 불공평했지만 불평한다고 바뀌지 않았다. 나는 일찍 깨달았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사라진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책임을 가져야 한다. 내가 20대 초반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라고 말하는 대신 이걸 바꾸는 건 나라가 아니라 나다 라고 다짐했다. 그 믿음 하나가 내 평생을 지탱했다.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지만 나는 내 편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는 회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누구 잘못인가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 잘못을 찾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은 앞이 막히면 남을 탓한다. 상사를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시대를 탓한다. 그러나 탓하는 순간 사고는 멈춘다. 그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다. 나는 늘 말했다. 불평은 입으로 하는 실패다. 불평이 쌓이면 도전이 죽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현대건설이 휘청이던 시기였다. 모든 책임자들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 탓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럼 우리는 국제 정세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탓할 생각을 할 게 아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 세상은 태도를 이긴 적이 없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자유를 잃는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면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무른다. 나는 평생 책임을 피한 적이 없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이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 일본의 기자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 당신 나라에는 자본도 기술도 없습니다.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술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자본이 없으면 벌면 됩니다.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게 나의 철학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안 되는 이유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성공은 되는 이유를 만든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운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남 탓은 운명론이고 책임은 개척이다. 운이 좋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남의 바람에 흔들린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람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의 인생은 그런 믿음의 결과였다. 나는 회사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절대 화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이 일의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끔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승진시켰다. 이유는 간단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장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다. 인생은 책임의 크기만큼 넓어진다. 50세 이후의 사람들은 특히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젊을 때는 남의 탓을 해도 된다. 아직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에는 남 탓이 통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모든 결과가 내 선택의 결과다. 실패도 외로움도 불안도. 남 탓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단단해진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이 찾아온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불공평을 바꿀 생각을 해봤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노력의 방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나는 인생을 마라톤이라 생각한다. 출발점은 다 다르다. 어떤 이는 평지에서 뛰고 어떤 이는 오르막길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출발이 아니라 완주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늘 뒤를 본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앞을 본다. 방향을 보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의 실패를 잊지 않는다.
소 팔아서 시작한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실패했나? 그 대답을 찾는 순간 나는 다시 일어섰다.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인생의 주도권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여러분, 나이는 남 탓의 이유가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 그러나 그 불공평을 이긴 사람은 남 탓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불평 대신 행동을 선택하라.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남 탓하는 사람은 평생 피해자이고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주인이다. 이제 나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 남 탓하지 말라.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남을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짊어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끝까지 버티는 힘이다. 세상은 재능보다 버팀을 이긴 적이 없다. 다음은 7번째 법칙이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가난을 막는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위기보다 더 무서운 적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세상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무너진다. 나는 확신한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가난을 막는다. 포기란 마음의 도산이다. 나는 돈이 없을 때도, 사람을 잃었을 때도, 세상이 나를 비웃을 때도 단 한 번도 마음만큼은 내주지 않았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건설이 가장 큰 부도를 맞이할 위기에 놓였을 때였다. 모든 신문이 현대의 몰락을 예고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끊었다. 나를 향해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끝난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한숨조차 사치였다. 나는 그날 밤 혼잣말을 했다. 포기하지 마라. 이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강해서 버틴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답한다. 아니다. 나도 약했다. 그러나 버티는 법을 배웠다. 강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걸 삶으로 증명했다. 나의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단돈 300원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세상은 나를 외면했고 가족들은 굶주렸다.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좋다. 이제 바닥을 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포기는 나를 구하지 못한다. 행동만이 나를 살린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일터로 나갔다.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고 고객의 집 앞을 닦았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오늘만 버티자. 내일은 내일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체력보다 정신의 싸움이다. 몸은 약해지지만 의지는 단단해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 세상은 변덕스럽다. 오늘은 나를 비웃던 이가 내일은 나를 부러워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능도 돈도 아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다. 한 번은 현장 소장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도저히 이 공사는 안 됩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나? 안 된다는 말은 게으른 자의 변명이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몇 달 뒤 그는 그 공사를 완성해냈다. 눈물로 나를 찾아온 그에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봤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생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조그만 어려움에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은 평범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세월이 흘러보니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후자였다. 재능은 타고나지만 끈기는 만들어진다. 그 끈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매일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쌓여야 한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버티는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매일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나는 게으름이 두려웠다. 게으름은 천천히 사람의 꿈을 죽인다. 나는 게으름이 내 삶에 틈타지 않게 매일 몸을 움직였다. 그게 내 성공의 비밀이었다. 나는 포기를 병이라고 생각한다.
이 병은 처음에는 작다. 오늘은 좀 쉬자. 이번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합리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병은 점점 자라 결국 모든 열정을 먹어버린다. 나는 이 병을 누구보다 많이 보았다. 포기한 사람의 눈빛은 죽은 사람의 그것과 같다. 반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눈에는 불이 있다. 그 불은 세상을 움직인다. 50세 이후의 인생에서는 체력보다 정신의 습관이 더 중요하다. 몸이 약해도 의지가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60세에도 70세에도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멈추면 내 꿈도 멈추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내 안의 불씨를 지키고 싶었다. 그 불씨가 내 평생을 이끌었다. 나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만난다. 세상은 끝까지 서 있는 자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실패의 끝에서 돌아선 사람은 결코 그 문을 보지 못한다. 나는 그 문 앞에서 수없이 무릎을 꿇었지만 단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은 없었다. 문은 결국 열렸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사람이 승리한다. 나이 50이 넘으면 속도보다 방향보다 끈기가 중요하다. 젊을 때는 결과가 전부였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지속이 전부다. 꾸준함은 재능을 이긴다. 꾸준함은 운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발끝에 있다. 오늘 넘어졌다면 내일은 일어나라. 천천히라도 좋다. 한 걸음만 더 가라. 인생의 기적은 언제나 마지막 한 걸음에서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은 남는다. 나는 그 길을 걸어봤다. 그 길 끝에 진짜 부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 인생의 마지막 법칙,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평온이다. 다음은 8번째 법칙이다. 결국 평온은 마음의 부자에게 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많은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다. 평온은 거래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태도로 얻는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가난하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이미 부자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진리를 전하고 싶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쫓기듯 살았다. 일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안의 불안과 싸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싸움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는 세상과 싸우는 대신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평온은 인생을 해결한다. 젊을 때에 나는 문제를 이기려 했고 늙어서야 나는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 그게 내 마지막 성장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평생 돈을 줬다가 결국 외로움 속에 사라지는 사람들. 반면 가진 건 적어도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 둘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감사의 깊이였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을 세고 부자는 있는 것을 센다. 나는 하루의 끝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70이 넘어서 일본 출장길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비행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의 해도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젊을 때라면 불안했을 것이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충분하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때 느낀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직 나의 행동과 진심이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성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항상 다음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평온은 멈춰야 온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가난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가난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부유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바로 그 마음의 싸움이다. 세상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그 마음을 지키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한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다. 그는 오랜만에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아직도 그때처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 불안은 네가 멈췄기 때문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멈췄어.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덧붙였다. 마음이 성장하면 인생은 편해진다. 돈보다 마음이 커야 세상이 작아진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일했다. 그러나 그 일은 돈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일이었다. 일하는 동안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 연결이 바로 평온이었다. 평온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다. 함께할 때, 나눌 때, 감사할 때 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성공? 그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한 거야. 그는 웃으며 물었다. 그게 성공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래,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고 잠이 와야 내일이 있다. 그게 성공 아니겠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부자는 늘 조용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평온은 단순한 안락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조차 내 길이라 받아들이는 것.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 그 변화가 평온을 만든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끝없는 불안 속에서도 평온을 배우는 여정이었다. 인생은 끊임없는 파도다. 그러나 마음속에 닻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닻이 바로 신념이다. 나는 평생 그 신념 하나로 살았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치지만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끝까지 후자의 길을 걸었다. 그 길 끝에 평온이 있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를 얻은 사람도 마지막에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평온한가? 그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끝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후회는 없다. 내 마음은 평온하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돈은 사라져도 신념은 남는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부자다. 나의 부는 돈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나는 내 가능성을 믿었다.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켰고 그 믿음이 나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평온은 신념에서 피어난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 나는 그 미소를 남기고 싶었다. 그것이 정주영으로서의 나의 마지막 철학이다. 돈은 사라져도 평온은 남는다. 평온은 부자의 마지막 얼굴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마지막 법칙이다. 결국 평온은 마음의 부자에게 온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용하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